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직위원 같은 판사가 있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맥락 없는 판결문, 그 오랜 재판 기간 도대체 무엇을 가려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게으르고 부족한 인식, 거기에 천박한 역사의식과 상황에 맞지 않는 허접한 경고까지, 그야말로 주문을 선고하기까지 그의 선고 이유를 듣는 것은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중범죄자 중에 중범죄자를 비교적 고령이라느니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느니 장기간 공직에 몸 담아왔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양형사유도 그렇지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입니다. 마치 야당의 강경한 정치가 내란을 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논리는 직위원이 이번 내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경고, 뜬금없이 인용한 것이 아닌 거지요. 내란이 정당했다고 보는 것인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만 우리 형법이 왜 내란죄를 중하게 처벌하게 돼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건질 게 하나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직위원의 판결 무엇이 문제인지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상품은 누룽지 명태회입니다. 설에는 정말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좀 비우셔야죠. 가난하게 먹어야 합니다. 거지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시죠. 누룽지는 이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햇섭시설에서 생산하는 아주 건강한 누룽지인데요. 놔두고 뭐 편안하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회는 속초시에 젓갈 명장이 만든 수제 젓갈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 누룽지에 명태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설 연휴 기간에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드렸던 해피 설날 특가 9,900원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특집으로 직위원 판결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어제 판결을 보고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죠. 벌써 벗은 임금님, 아이디가 재미있으십니다. 벌써 벗은 임금님. 어제 선고는 뭔가 화장실 볼일 보고 닦지 않은 기분이랄까요. 판결문과 양형이 서로 맞지 않는 급하게 양형만 바꾼 티가 나더군요. 실망스럽고 화도 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너무 기운 빠져 마시고 끝까지 힘을 냅시다. 네. 도순나님, 윤적벌이 65세 고령이면 한덕수는? 그렇죠. 정현이 조아님, 이 무식한 놈아 촛대를 훔치지 촛불을 훔치냐? 박승만님, 다만 10대 뻔하고 무기징역 별 정신 넋 빠진 판사 같으니라고. 물 많이 마시대요. 이은주님, 저건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냥 호소문이죠. 나도 무기징역 주기 싫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녹수님, 성경을 총뿌리에 비교한 놈.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는 놈. 신념도 국가기관도 없는 놈. 오롯이 숙의 변명만 해주는 놈. 숙의님, 당신의 죄를 무기에 처하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억지로 실패한 계엄이라 처벌하더라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런 작자가 그동안 재판을 했으니 오호 통제라. 예, 많이들 분개하시죠. 어제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요. 녹수님 이런 글도 주셨네요. 우리 동네는 75살도 총무고 청년회장이다 이놈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선고 이유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계속 마음을 졸여야 했죠.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마치 그걸 듣는 순간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식이 맞아야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풀었는데 답이 대충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아까 판결문과 양형이 서로 맞지 않고 급하게 그냥 양형만 바꾼 티가 났다 하는 벌써벗은 임금님의 지적은 제가 매우 공감합니다. 나는 도저히 윤석열을 처벌할 수 없는데, 처벌하기 힘든데 안 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사형은 도저히 안 되겠고, 무기징역은 줘야 내가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판사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지요.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 오고 계시고 오늘은 김유정 의원이 못 오셔가지고 의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고 의사 겸직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근데 의사를 더 이상 겸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또 나 의사 출신이 아니고 의사 겸직 변호사라 좋다. 예, 근데 작년 정도에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더 이상 겸직을 했다가 제가 환자가 되게 생겨서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는 안 하고 변호사만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넥타이 가운데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장님, 김정욱의 탄탄TV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낼 뻔했는데 어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화 많이 나셨죠? 네. 예. 그래서 막판에 좀 찜찜했고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게 직위원 선고문이 직위원 개인의 판단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장동혁의 발언은 예. 그 선고문에 기반해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반란에 가까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모든 것들은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독재화하고 장기화하려고 하는 의도였더구나 하는 부분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이 아침에 입장을 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지요. 예, 우리 앵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이네요. 네, 오늘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좀 결의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날이니까. 자, 먼저 법률가 의견부터 들어보죠. 어제 직위원 판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법률가로서의 평가를 하자면 지극히 냉정하고 잔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사형이 나왔다면 앞에 있는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었어요. 저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양형만 급하게 변경하지 않았냐. 저 그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그 판결 이유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사형이 들어가면 어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찰스 1세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끼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찰스는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렸어.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법적 정합성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결론에 가서 사형이 됐으면 이 판결 문제 없는 판결문이에요. 진짜로. 그냥. 근데 결론 부분에 가서 무리하게 양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춰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다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체가 굉장히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만 하면서 사람들이 다만 판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법정에서 형사 판결 선고문을 할 때는 진짜로 저희들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다만이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라는 거 알아요. 원래 다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만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양형 부분에서 다만을 많이 어색하게 느끼거든요. 사실 판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만은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가,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가 그 부분 이야기하면서도 뭐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나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의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특히나 마지막에 가서
앞에까지 흘러온 분위기, 특히나 그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사형이 나온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문맥이 다 어수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양형 부분에 가서 내가 사형을 해야 될지 무기징역을 해야 될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건 어디까지 제 소설이에요. 그 마지막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기징역이 가장 높게 나왔었어요. 설 연휴. 예, 설 연휴 동안 죄송합니다. 설 연휴 동안에 그 부분을 보면서 무기징역으로 가는 게 내가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형 부분을 좀 급하게 양형 부분만 밀어 넣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말로 양형에 탄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부분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심적으로 동의는 못하더라도 머리는 동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근데 나이가 적고 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형이 확 줄어버리는데, 이건 정말로 약간 좀 저희 이제 변호사 실무적인 거지만 정관 떼탄 사건에서 급하게 양형 조정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박영식, 저는 어제 이제 좀 격가지로 갔습니다만 그것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어제 지기현이가 가장 많이 했던 표현이 저는 두 가지였다고 보는데, 다만하고 사정이에요. 사정. 뭐 사정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일의 형편이나 까닭,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 뭐 이런 거거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사실에 부합함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렇게 해야 주로,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자는 사실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거의 사정이에요. 네. 그건 좀 어색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어제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과 변호사님께 잘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내용과 결과가 과연 일치하느냐, 즉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판단과 그 양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양형 부분에서는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던 내란이기 때문에 감형을 했다라는 부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정으로, 또 피고인의 사정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술하게 내란을 시도하면 봐준다라는 나쁜 선례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도 이제 단독 보도를 보니까 1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전체를 언론사들이 입수해가지고 기사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중에 좀 황당한 부분은 윤석열이 국회의원들, 국회 직원들 야근을 고려하지 못했고, 그리고 김용현이 주말 새벽이나 일요일 새벽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감사원장 탄핵하면 하자, 12월 2일에 실제 탄핵을 국회에서 해버리니까 12월 3일에 이제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련의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이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피고인들 사정 중에, 아니 공무원을 수십 년간 봉직했고 노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양형 기준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그 설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요건, 실체적 요건이나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이 있다라고 설시를 했는데, 어제 지기현 재판부는 이걸 사법적 자제론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어디까지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법의 영역에 끌고 와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또 다만 죄송합니다. 다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군과 경을 끌고 간 것이 폭동이기 때문에 이걸 내란으로 인정한다는 원리거든요. 그럼 앞에서 얘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엇이 되는 것이며, 사법부가 그런 걸 판단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5.18 판례라든지 5.18 내란, 5.18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볼 것이었는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그 내란 행위,
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조하지 않고 우리는 비상대권을 인정한다라는 투로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차후에 항소심에서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오늘자에 있었던 장동혁 같은 반발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보고 그동안 이중관 부장판사 외에 다른 재판관들의 판결 쭉 지켜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선고 이유를 낭독할 때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는구나. 원래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제 직위원의 판결은 듣는 내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쭉 사과나무 얘기를 막 하다가 감이 뚝 떨어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매불쇼인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듣는 내내 아주 답답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듣기 참 쉽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결문이 1133쪽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2장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첫 번째는 이제 판결 뭐 형사 맵부하고 피고인들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피고인이 8명이나 되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좀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주문이 딱 나왔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형이 왜 아니냐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에 있어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거니까 그거는 뭐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처음에 2장은 맞았는데 중간중간에 판결 이유는 법리적으로도 틀린 게 많고 사실관계에서도 틀린 게 많고 그리고 판결문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방금 우리 박영식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동의하기 어려워요. 기존에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어제 직위원 판사의 말이 맞으려면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나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헌법 조문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대통령인 자기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다? 그건 맞지 않는 법리 판단이고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범행 동기를 피고인들의 손을 다 들어줬어요. 적어도 범행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왜 일으켰느냐? 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해서 그리고 예산안을 삭감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의 조사가 필요해서 이거는 윤석열, 김용현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범행 동기 부분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아닌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웃기는 부분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그 근거를 뭐 고대 로마 중세는 인정 안 되다가 그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군대 끌고 의회에 쳐들어갔다가 반역죄로 참수형 당한 거를 근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건 우리 조문에 헌법 조문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아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아마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승만 부장판사가 그 세계사적으로 쿠데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역사 인식을 칭찬을 했더니 나도 뭐 역사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거기에서 왜 찰스 1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정말 뜬금없는 게 가장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였어요. 그건 대체로 어쩔 때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조국 원장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거는 숭고한 거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써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기현이가 지금 잘못을 너는 저질렀으니까 무기징역에 처한다. 근데 그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 지금 이거는 매우 잘한 일인데 숭고한 행위인 거죠. 숭고한 행위인데 그 계엄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선거문에. 내용을 보면 내란이 언제 일어났지? 2024년 12월 1일 날 결정을 했어. 왜 결정했지? 야당이 개판을 치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지. 치밀하지가 않았어. 거기다가 총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 실패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줘. 무기징역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는 논리적 메커니즘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이전에 이진관, 유경주 이런 판사들의 내란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선거문 자체를 다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왜 발생했느냐? 12월 1일 날 갑자기 화가 나서. 누가? 윤석열이. 누구한테? 야당한테.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저지른 거야. 그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면은 지금 지기현 선거문이고 뒷면은 장동혁 오늘 발언문이에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 지기현의 선거문을 가지고 오늘 장동혁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논거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거가 그거잖아요. 계엄은 불법이지만 그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지기현의 판결문에서 찾고 있는 거죠. 또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지기현의 선고문에서. 전 그래서 둘이 서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기현의 선고문은 윤석열에게 소위 내란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열어줬고 이 선고문을 가지고 장동혁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내용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선고문은 진짜 빨리 폐기돼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매우 문제가 많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치욕적 선거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동혁이 이따가 좀 다뤄보겠지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 흔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죠. 장동혁이 판결문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을 본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아전 인수라고 하죠. 장동혁은 야, 너 판결문이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던데 나는 그게 네가 양심이 막 떨린 그 흔적이라고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무식한 놈이든지 또 하나는 급히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랬든지 그 많은 것을 하루 만에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양형 사유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무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없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그거는 뭡니까? 치밀하게 준비 안 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치밀한 겁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성공하면 재판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재판장을 하고 있는지. 어제 또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십디다. 뭐 시간이 길면 물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생중계되는 재판 아닙니까? 지금까지 판결문 읽다가 물 그렇게 처마신 판사 보셨습니까? 어제 물 마시는 장면만 따로 우리가 편집한 게 있죠. 보여주세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다만 사정 저렇게 물 마시고 요즘 애가 좀 주의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저렇게 하고 나서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아 역사적 판단 앞에서 무게감에 물을 마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저렇게 한 다음에 무기지적을 해버리니까 저 새끼 조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형사재판의 주인공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피고인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는 게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좀 변호사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이 아니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납득의 이렇게 평가를 좀 달리할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라고 보는 게 내란이 실패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사건은 내란 기수범에 대한 재판이에요. 내란이 기수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란이 실행에 착수가 됐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남으로써 내란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내란의 좀 더 내밀한 목적, 정권을 독점하고 독재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피고인의 내적 의사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여인이 굉장히 예뻐.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저 여자 보쌈해 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보쌈을 해갔는데 판사가 보쌈은 했는데 납치의 목적을 성공을 못했으니까 너는 실패한 납치범이네 이렇게 판단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란은 성공했어요. 실행에 착수해 나갔고 국회라는 헌법기관 그리고 선관이라는 헌법기관을 침탈해서 짧은 동안이나마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내란이란 말이에요. 실패한 내란이 아니에요. 다만 이 내란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내밀하게 원했던 그 내적 의사가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거를 이거 내란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총을 누가 들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할까요?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이 들고 있을 때 위험할 것 같으세요? 5살 애기가 들고 있을 때 위험할 것 같으세요? 치밀하지 못함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사실 이런 내란범이거든요. 근데 치밀하지 못했으니까 감형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치밀함이라는 게 자기들 딴에는 치밀했죠. 그게 실제로 성공을 못했을 뿐이지. 아니 수많은 군인들 모으고 경찰들 모으고 이 과정 자체가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이 저보다 법을 몰라서 그래 평가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마지막에 양형사유를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 구성 그것 실망스러웠고 저런 자가 재판관이라니 저런 자가 대한민국 판사라니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문제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양형 무기징역 그러니까 법정 최저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사형이 최고형이고 최저형이 무기징역이니까 최저형을 때린 거죠. 너 왜 최저형 줬어? 그 사유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닌 것 같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직원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처합니다. 저것도 웃기긴 했는데 김정욱 원장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다.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이미 그 전에부터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란을 위해서 일부러 특수전 사령부 부대원들을 불러서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런 것도 사실은 길게 보면 다 준비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날은 또 발표한 날 조태기를 미국으로 보내서 CIA 만나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도대체 지금까지 재판을 해놓고 얘는 재판을 도대체 지켜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없애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그 재판장에 나와서 직접 진술했던 진술자들의 사실 진술마저도 다 제가 볼 때는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이 얘기했던 건 2023년도 10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군 인사를 통해서 소위 내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사를 행했다. 그럼 이게 인사권자의 최종적 책임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윤석열은 2023년 10월부터 군대 내에 내란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자기 핵심으로 인사로 꽂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이 인사로 꽂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같이 해요. 술도 같이 먹고 그럼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될지 모르겠으나 거의 이 비상계엄과 같은 내용들을 얘기했다는 걸 다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내란 이 집합법들 같은 경우는 언젠지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소위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12월 3일 내란 당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는 끄집어내란 얘기는 뭡니까? 유일하게 소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헌법기관의 권능을 갖다가 아예 박탈하려고 했던 행위잖아요. 이건 명확한 예를 들면 내란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의 장기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벌어졌는 폭동의 행위까지 다 진술로서 주기현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잖아요. 본인이 귀를 먹은 게 아닌데 다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12월 1일로 혹 집어서 그 이전의 증거들은 다 사라지게 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뭐 편하게 얘기하면 야 사형을 못 주니까 무기징역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내란범의 내란 행위 자체를 갖다가 다 증거를 갖다가 선고문에서 다 인멸시켜버린 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지고 보면 이거 내란 행위에 같이 가담한 거 아니야? 주기현도? 이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매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전 더 화났던 게 뭐냐면 이 공무원 이 감경 사유라는 게 더 화났어요. 공무원은 헌법에 의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예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가 그 오랫동안 국민의 세금과 본인의 호봉을 통해서 쌓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헌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했는데 그게 감경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행위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사유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무엇인가 감경하려고 잡아놓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무조건 바로 잡혀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러니까 사유를 찾다 그런 것을 다 찾나 이제 감경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김영남 의원님 뭐 이제 할 때 뭐 피고인은 고령이고 뭐 그동안 사회에 기여를 해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에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했던 자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비난받을 일이면 일이지 그걸 가지고 감경해 준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들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현직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각군 사령관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데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벼운 형을 선택하는 이유로 든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뇌물죄는 지금 김종훈 원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뇌물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니까. 근데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가벼운 형을 선택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뇌물죄 자체가 공무원 아닌 사람은 저지를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죄를 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고위공직자, 국군 통수권자이자 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공직 생활을 이유로 가벼운 형을 선택하는 이유로 된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좀. 오히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박영식 앵커님 네. 이 직위원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국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네가 그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억울하게 뭐 아무 이렇게 잘 뭐 연금 다 먹고 살 건데 망하게 됐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의 내란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만큼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직위원이 약간 울컥했던 장면이 여러분들 때문에 즉 내란 피고인들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 공직에 봉직했다라고 하면 뭐 자랑스럽게 퇴임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아무튼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사정이라든지 또 감형 사유를 찾아주기 위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대로 직위원의 판단 근거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이라는 것. 이 대목에서 저는 어떤 사유에서 어떤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은 아마도 노상원의 수첩을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모순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제가 노상원의 경우에는 어제 수첩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대목을 듣고 나서 속마음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형을 상당 30년이라는 구형을 받았는데 내가 최대한 감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한 징역 5년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또 징역 18년을 또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은 그 앞에서 설명한 대목과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양형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따 뒤에 저희가 언급하겠습니다만 김봉식 그리고 조지호 이 사람들이 10년, 12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이상민은 왜 대체 7년을 받은 거냐? 그렇죠.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판결 중에 가장 잘했다고 잘한 판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를 23년 선고했을 때 총리라는 직급에 맞게 그 무거운 책임을 지닌다. 당신이 부서하지 않았다면 국무회의를 주도하지 않았다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판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상민의 경우에는 잔전단수를 지시했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내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징역 7년인데 조지호와 김봉식은 그 이상 가는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요. 이 대목도 저희가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형 집행도 안 하는데 굳이 사형을 꼭 때려야 되느냐, 무기징역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사형 반대론자예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다. 이거는 내란 범죄다. 왜냐하면 사형 범죄의 형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법 총론적으로 바라보면
아니 합법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적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국가가 열어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특히나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다들 20년, 30년씩 기본적으로 징역형 선고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자기가 그 직무 중에 했던 범죄 행위 때문에 20년, 30년씩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나 여기서 내란 한번 저지를래. 이랬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게 뭐야? 내가 내란을 저질러가지고 무기징역 받나? 내가 지금 나이가 65세 고령인데 판사도 인정한 고령인데 20년 선고받나 무기징역 선고받나? 나는 실질적으로 잃을 게 없다. 그러면 내란 한번 해보자. 이런 국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판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실제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너가 대통령 재직 중에 무슨 짓을 저질렀건 내란이라는 행위를 저지르면 너는 죽어. 너는 이 내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사법적 단죄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무기징역이 될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사형 선고에도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할 거라는 거. 거기 서 있는 윤석열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언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내란을 저지르면 사형 당하니까 다른 건 꿈도 꾸지 마. 직책이 끝나고 나서 징역 20년 살래 아니면 국가가 너를 죽여줘야 되겠어. 이 판단하에 놓였을 때 아니 박근혜가 24년 받았죠. 아마 그 박근혜가 24년 받았을 때 박근혜도 그 선고 받았을 때 고령이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24년 내란 한번 저지르면 운 좋으면 장기 집권이고 운 나쁘면 무기징역이면 나 고령인데 무기징역이나 24년이나 나 똑같네. 그럼 내란 한번 저지르지만 이런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결코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사형과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 감형이라든지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것 기준 상당히 달라지죠, 김영남 의원님. 그게 이제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사형은 복역했을 형기가 때. 없으니까. 그렇죠. 사형은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한 것과 예. 지금 이제 정필성 변호사님은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선고가 나중에 이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가를 수도 있는 기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사형을 30년째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형이 확정됐다고 칩시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경우에는 뭐 형기에 얼마 이상을 복역하거나 성실하게 복역하면은 뭐 감형도 되고 또 가석방 대상도 심사 대상도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사형 예. 뭐 사형은, 그거는 예. 일단 사면복권의 사면 제한은, 복권이 아닌 한 뭐 사면이 아닌 법률적 한 제한은 사형수는 없죠. 감형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예. 됩니다. 감형 가석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무기-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예. 있는 거죠. 무기징역은 20년 20년 정도를 이상. 하고 나면 예, 그때 예, 예를 20년 들면 복역하고 할 나면 수 있는 거죠. 심사 대상이 된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도 선언적 의미를 떠나서 사형을 선고한 것과 무기징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결국 형사 재판을 한다는 건 보통 이제 형사 재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처벌을 한다는 것을 이제 형법적으로 일반 교화 그리고 특별 교화 해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교화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일반 교화 그러니까 그걸 본 일반인들에게 외포심을 주는 내가 저런 행위를 하면 나도 저런 일을 당하겠구나 했는데 내란이라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내란을 저질렀을 때 내가 얻을 것과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내가 얻을 것에 비교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너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감옥 가. 내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텐데 무기나 징역 24년이나 이 판단을 하지 말고 내가 내란을 꿈도 꾸지 않게 내가 내란을 저지르면 국민들이 나와서 막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사형이야. 이거를 선언적으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해줘야 다음에 혹시라도 또 윤석열 같이 무도한 정치인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정말로 우리 와이프 날마다 의자 가서 저지랄 하지, 나 술 먹고 있지, 이 상황에서 야 어차피 나 끝나면 감옥 오래 갈 것 같은데 내랑 한판 저지르고 무기징역 그냥 뭐 받지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야 누가 내란을 이야기해, 나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사법부의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권단체에서는 한국의 형량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아요. 왜 이런 지적을 받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징역 10년을 때렸으면 10년을 살려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징역 300년 이렇게 때문에 시원시원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다 10년 뒤에 나와 있어요. 선언적 행위, 사법부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 단죄를 한다는 그 선언적 행위의 가치가 실제로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느냐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적 행위를 하는 이 과정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해버리면 다음번에 윤석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란을 왜 선택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원래 쿠데타라고 하는 거,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영모는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내 죽는 그렇죠. 거는 문제가 아니고 3족 9족이 멸해지는 그런 일이 영모입니다. 찰스 1세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진관 판사의 선고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친일 쿠데타가 더 무서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MBC가 보도를 했는데 1945년부터 2024년까지 소위 그냥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49%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반 정도는 성공해, 반은 실패해. 근데 친일 쿠데타는 80%가 성공해요. 10번 하면 8번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자, 그것도 특히 대통령 같은 자가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거의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김용현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10월달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말하는데 답변한 태도를 보세요. 그래, 너 지져라. 나 조금 있으면 너 작살 날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뭐냐면, 야, 국방부 장관이야. 내가 다 권한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특전사 정보다 다 가지고 있어. 니네들 지금 국회에서 틱소리 막 얘기하는데 너 조만간 있으면 다 예를 들면 다 수거되거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작정하는 모습이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현장에서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성재라는 전 법무부 장관이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째려봐요.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째려볼 수 있지? 야, 걱정하지 마.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고, 최근에 또 추미애 의원이 확인한 거에 의하면 이 12월 3일 내란 당일날 헬기가 왔다 갔다 몇 번을 더 하려고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매우 치밀하게 100%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자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해서 무기징역을 준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80%의 성공률이에요. 반반도 아니에요. 그럼요. 해보지 뭐까짓 거 예를 들면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법원 스스로가 양산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서서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정말 바보 같은 표현인데, 어떤 바보가 탕탕 치면서 말이죠. 어떤 바보가 이런 쿠데타를 시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귀현은 윤석열을 바보춤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설시를 하면서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쿠데타는 김용현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마치 조장하고 조종해서 김용현이 주도하고 윤석열이 그걸 따랐다. 그리고 윤석열은 선언적으로 계엄 선포한 이후에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챙긴 게 아니라 김용현이 직접적으로 챙겼다. 그래서 김용현은 무기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윤석열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 배경이 됐던 거 아니냐. 즉 피고인 측의 사정, 피고인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대폭 받아줄 결심을 지기현이 했고, 특히 그 부분 중에는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윤석열의 그런 궤변, 어떤 바보가 쿠데타를 합니까? 이런 그 주장들을 지기현은 그냥 받아준 것이다라고 한 게 그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기현 판결이 위험한 것은 이제 조금씩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을 해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당장의 국힘당의 장동혁, 이제 우리가 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선고나 유죄가 내려지면 장동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절연을 선고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너 보니까 양심이 떨리더라. 그것은 뭐냐? 나는 네가 아직도 윤석열이 무죄라고 믿는다. 나도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소기각이나 무죄 나왔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위원마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오늘 아침 장동혁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정은 원장님, 일단 쟤는 안 되겠네 이런 걸 떠나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 말이 되는 얘기를 했었나요? 뭐 그러니까 제부터 윤 어게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란범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범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사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주장은 뭐냐면 내가 정권을 잡아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윤석열을 사면 복권시켜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논지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면은 직위원의 선거문, 뒷면은 장동혁의 지금 저희 발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직위원의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계엄 자체가 시적 요건이 없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죠. 지금 모든 법원의 판사들이 다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거를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주장. 지금 모든 판결문에서는 다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부정하는 거면, 제가 볼 때 사법부의 사법적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도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여기 나왔던 것처럼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외환죄를 저질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재판 다시 제기하라고 하는 공격의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누구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무기징역을 선언했던 직위원회 판결문을 가지고 또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건 반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구 파쇼 정당으로 자기를 정확히 선언한 오늘 발언은 행위다. 그래서 이게 좀 무섭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극우 정당이 성장했거든요. 맨 처음에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뭐 저런 정당이 다 있어 라고 내버려 뒀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정당이 스물스물 자라가지고 지금은 유럽 사회 제2, 제3 정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도 지금 저렇게 발언하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제1야당 그것도 과거에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정당의 당대표가 저런 발언들을 대놓고 한다는 건 야 나 그거 파쇼야 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절연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저는 장동혁 응원합니다. 저 어설프게 절연하고 어설프게 반성하고 나온 게 윤석열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름이 됐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탄핵을 당했을 때 어설픈 반성하고 어설프게 절연하고 어설프게 박근혜를 끝내 어쩌네 막 이러다가 나온 게 사실 윤석열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윤석열이 저 짓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이 문제지 국민의힘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장동혁이 저런 행위를 해주면 해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갈 원동력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요? 그 지기현의 무기징역 선고에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법개혁의 명분을 제공해 줬어요. 정말 윤석열을 사형을 선고를 했으면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이 상당 부분이 사라졌을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판결문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해 준 면이 있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을 내심 지지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내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형이 차라리 선고가 됐으면 윤석열을 절연하고 윤석열 하나를 제물로 삼고 나갈 동력이 돼줬을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국민들 내부에서의 화풀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장동혁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어차피 장동혁은 사형이 나왔어도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민주당 비난했을 사람이니까 절연이라는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체계가 사실상 유지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거의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장동혁 얘기 들으면서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지금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최종심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에서 그러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윤과 절연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윤석열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뭐 인사라든지 발언 등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그냥 장동혁 대표 본인 자체가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윤과의 절연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본인이 윤 어게인인데 어떻게 본인을 끊어내요. 그럼 그거는 자기 부정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른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끝까지 무죄일 수 있어 내지는 무죄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재판부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죄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절유는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지방선거의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연명이 1차 목표인 것 같고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른 핑계나 이유를 대겠죠.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 당대표직에 계속 있기는 어려울 거고 정치인 장동혁도 아마 그거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장동혁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방선거는 결정이 사실상 난 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어게인을 계속 끌고 가면 이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 깨지는 거죠, 뭐. 아니 선거 선거를 참패하고. 떠나서 아까 이제 파시즘 정당, 나치 정당, 극우 정당의 탄생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열될 가능성이 꽤 있죠.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장동혁의 뜻과 같이 하는 보수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옹립시킨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일단 윤 어게인들이고 친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기준으로 보면 한 3년 동안 최종심이 나오는 기간이 한 3년이었으니까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이 내란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3년 적어도 3년 이상 정도는 이 친윤 지분, 윤 어게인 지분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려 드는 시도를 계속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앞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 당장의 지방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영남 자민련이든 윤석열 정당으로 쪼그라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들 사이에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신화적인 존재를 가지고 하나의 뭐 히어로 내지는 최근에는 뭐 전한길 씨가 건국 펀드를 운운했을 정도로 윤석열이라는 이 어떤 존재 하나를 가지고 수년간 벌어먹어 보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20석이 되든 30석이 되든 자신이 뱀의 머리가 될 수 있다라면 장동혁은 이 세력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아가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이거든요. 정당은 쪼그라들어도 상관없다. 당권은 내가 유지한다면 앞으로 이런 기조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서 저는 국민의힘의 세력 축소는 당연한 것이고 자명한 것이지만 보수의 분열이 지방선거 이후엔 더 급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론 내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 MBC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MBC 여론조사가 어떤 설 여론조사인데 윤 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을 포괄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 국민 공감이 32%, 비공감이 62%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공감이 71%, 비공감이 25%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 여론과 정반대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동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움직일 수가 없느냐? 이걸 꽉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윤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민수가 전환길이 야 또 그렇게 해서 할 거야? 나 그럼 너랑 같이 안 놀아? 그랬더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을 석방시키죠.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이들을 누가 지금 포박하고 있느냐? 윤 어게인, 전환길, 고성국 그다음에 이 기득권 윤 어게인 세력들이 꽉 포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동혁은 어떻게 꼼짝 자사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뻔히 알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야 지방선거 못 이기니까 우리가 권력을 잘 장악할 수 있도록 나머지 말 안 듣는 애들 다 내보내. 순혈적인 정당을 만들면 되잖아. 순혈 정당이 실제로는 극우 파쇼 정당이에요. 사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석기 의원의 사례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석기 의원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됐어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내란으로 유죄 판단을 확고하게 받고 그리고 그 당의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조했었다면 저는 그 당에 가야 될 운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이 길을 닦아놨어요. 내란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 그 당에 있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를 했어요. 그게 범죄에 이를 정도의 동조였는지 그냥 심적 동조였는지 이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판단이 다 됐어요. 범죄에 이르지 않은 동조라도 상관없다고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적 정당 구조를 갖췄는가에 대해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에 관한 이런 개입 부분들이 확실히 나오고 결국은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마치 이석기가 내란을 했냐 안 했냐와 동가치인 거고 이석기는 내란 음모만으로 징역 12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당이 해산됐어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내란의 유죄 판단이 됐고 그냥 그네들 말대로 그냥 무기징역을 합시다. 무기징역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정당은 놔둬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불러와야 된다고 봐요. 이석기라는 사례 너네 정당 너네저가 집권하고 있을 때의 사례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온 사례야. 그러면 너네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아마도 장동혁이 절연을 못하는 근거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인정해보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판사 출신의 장동혁의 머리가 돌아가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반드시 가야 된다. 윤석열 대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 부분에는 저는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저는 법조인이니까 그 부분에 저는 뭐 장동영의 계산보다 사실 고성국 씨의 머릿속에 뭐 어떤 전략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지금 이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한계 속가내기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자신의 징계 문제를 가처분 신청했다고는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내의 어떤 친윤 세력들이 친한계를 몰아내고 윤 어게인으로 더 단단히 뭉쳐가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제도권 정치와 외부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와 이제는 거의 한 몸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것은 대구시장 여론조사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1위가 누구였을까요?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심지어 현직 의원들이 그녀를 못 이겨요. 1위가 이진수 리서치웰 조사가 2월 5일과 6일 사이에 있었던 걸 보면은요 22.6%가 대구시장 예비후보 1위로 이진숙을 지지하고요 2위가 추경호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장동혁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전환길의 눈치, 더 나아가선 고성국 씨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찍어놓은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제도권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 동력으로 혹시 총선까지 가게 되면 20석이든 30석이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윤석열로 뭉쳐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 생존의 가치. 이들에겐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묻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내어줄 것인가. 장동혁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라가 다른 거죠.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생존이 목적이라면 나머지 마쿠 실세들은 생존보다는 장사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자 일단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2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전망을 해보고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다른 죄는 몰라도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사면이나 복권을 정말 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직 의원이 실수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법을 얘기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죄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갖다 대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역으로 그래 그러니까 사면 금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위헌이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위원회가 인정을 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란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 2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방금 전에 고성국 방송 썸네일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뽑아놨어요. 윤석열은 무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 걱정을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제가 지난번에 좌고 우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좌고성국 우전환길. 좌고 우전하고 있는 국힘당이 갈 길은 이겁니다. 윤석열은 무죄다. 윤석열은 돌아와라. 이게 함의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따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뒤로 돌려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포용과 통합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설득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라. 뭐 끝까지 참아라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내란 전담재판부에 가게 되면 재판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데 지금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부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이제 조의대가 꾸며놓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법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필수 변호사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사형을 때릴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 예, 검찰에서 항소하면 가능합니다. 이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많이들 이야기 안 되고 있는데 지기현이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재판에서 선고될 것과 양형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의 재판을 통해서 양형을 했을 때와 여러 개의 범죄를 각각 여러 개의 재판에서 양형을 했을 때가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고를 할 때 그걸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애가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에 대해서 징역 3년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다른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기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그거를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지기현 딴 말에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그 중에 사형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이 또 있죠. 일반이적죄. 관련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소심 가면 병합될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병합될 가능성이 제법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병합이 되고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특검에서도 항소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개의 죄가 병합돼서 판단되면서 어설프게 내란도 저질렀는데 어설프게 일반이적죄도 저질렀네. 갖다가 외환됐겠다. 안 되겠다.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걸 떠나서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쉬운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 나서 조금 항소심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예. 김영남 의원님은 노상원은 징역 2년이에요. 2년이 선고됐고 그 2년이고 어제 이제 받은 게 18년. 8년이니까 그거는 합산하는 거죠? 합산하죠. 그러니까 예. 각기 확정되면 예. 합산해서 복역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만약에 하나는 18년을 받고 하나는 10년을 받았다고 하면 형을 집행할 때는 가장 높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18년의 2분의 1인 9년 해서 27년. 그러니까 예. 28년이 아닌 27년을 복역하게 되는데 그건 뭐 행정법에 그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복역하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일반 이적죄의 진행 속도로 볼 때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재판 진행을 빨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지금 1년이 훨씬 넘어서 1심 선고가 어제 난 거잖아요. 예. 항소심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쎄 일반 이적죄가 항소심에서 같이 재판받는 이른바 병합이 될 수 있을까 싶고 만약에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돼서 별도로 확정된다 그러면 그냥 무기징역인 거예요. 그거는 무기 더블. 무기 더블. 그러니까 묵고 더블로 가도 무기인 거예요. 예. 무기 플러스 무기는 그냥 무기인 거죠. 근데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가능성은 있는 양형을 거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양형에서 뭐 나이가 많고 치밀하지 않았고 초범이다 이걸 생각했잖아요. 일단 사건 두 개가 병합되는 순간 더 이상 초범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초범이지만 예. 초범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 봤을 때. 거기에다가 사형에 구형할 수 있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되는데 거기서 판사가 판단했을 때 무기징역을 판단해 줄까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보다는 하나 더 합쳐놓고 봤더니 너는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김영남님 말씀이 맞죠.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판사가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거기에다 내란 재판부 전담 판사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사실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뺏는 형을 선고해서 자기가 선고한다는 그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판사님 중에 그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 그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자 판사를 그만두고 중이 되신 분이 있어요. 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스님이 되신 분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조봉 스님인가. 예. 네. 그런 분이 있을 정도의 심적 부담이 있는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항소심에서는 여러 개의 사건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병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무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적대에서 예를 들어 징역 한 30년이 나왔어. 그러면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초범이라고 해서 줄여주기도 힘들고 법을 정말 상식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을 상식적으로 무시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특검에서도 그런 식으로 변론을 진행해 나갈 거고 그러면 사형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사법적인 기준을 좀 어느 정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가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은 내란은 아닙니다만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을 판단하는 백대현 재판장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류경진 판사의 판단도 앞서서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보면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었던 이상민 장관은 7년인데 왜 김봉식이나 조지호는 10년 이상의 양형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잣대로 형평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선고를 주고 그 부하 수행을 했던 자들에게는 그에 비하면 낮은 선고를 주는 뭐 이런 방향들을 양형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항소심 과정에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장관 단위 중에 판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지금 이진관 판사가 진행 중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들여다봐서 항소심이 그런 것들을 좀 동일하게 균일하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됐죠. 네. 근데 거기도 보면은 지금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보니까 지금 633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이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 이상민 전 장관은 7년. 이 간극이 어떤 차이인가? 예를 들면 한덕수가 행한 주요 임무 종사는 어떤 것이고 이상민이 행한 주요 임무 종사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길래 23년과 7년이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가? 그랬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직위원 때부터 시작한 거죠. 2025년 3월 달 윤석열이 풀려나면서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그 불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그나마 신뢰를 회복했지만 나머지 판사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다른 판결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고문은 와 니네들은 진짜 잘못했어 죽일 놈들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딱 가서는 감경 사유 몇 개 적어놓고 감경을 확 시켜버리게 되는. 따라서 내란 범죄에 대한 그 육중함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만들어내고 또 내란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그 기억나십니까? 이상민의 웃음. 예를 들면 이상민이 자기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봤던 측면이 있고요. 이게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볼 때는 내란은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는 국민의힘에게 계속 논리적 근거와 자양분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2심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선고문의 내용에 걸맞게 판결과 양형을 결정해 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삼권 분립을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누가 제일 중요하냐?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압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힘드시겠습니다만 앞으로 2심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사회적 압력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사회가 절대 내란을 용납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윤석열 재판이 끝난 이후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직위원 재판 중에서 직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형법이 내란죄에 대해서 아주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왜? 이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직위원도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니까 사면권의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위헌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죄보다도 왜 특별히 내란이나 외환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우두머리에 처하도록 딱 규정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면해 줄 수 없게 하자.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기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정필승 변호사님? 저 논리대로 하면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안 해줘도 된다라는 법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니, 저 논리 없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기현 씨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데 그 논리 본인이나 충실하세요. 본인이나 좀 충실하세요. 좀 논리 잘 만들어 놓고 결론을 무기징역에 넣어놓고 욕을 바가지로 먹지. 그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아 정말. 어때요, 김영남 의원님? 지금 뭐 위헌 걱정돼 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부도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충 뭐 합의가 된 뭐 좀 저렇게 합의를 본 거고,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금지하도록 하자.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의 성격이 뭐냐, 이제 뭐 이론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대통령이란 제도가 25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는 조지 워싱턴 보고 왕을 하라고 했어요. 미국의 왕을 해라. 이제 새로 국가를 만들면서. 근데 조지 워싱턴이 나는 왕 안 할란다 하고 이제 임기제 대통령제를 선택하면서 왕이 갖고 있던 권한이 일부 대통령제에 들어간 게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라는 민주정 하에서는 사면권은 조금 이상한 제도예요. 근데 그건 이제 왕의 권한이 섞여 들어간 것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 사면권의 제한을 법률로서 할 수 있느냐 뭐 논란이 있는 것이고, 저는 뭐 글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윤석열을 사면 복권시킬 대통령이 절대로 안 나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정치적 상황은 안 만드는 게 맞겠죠. 사면 복권 전원자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더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레치코코님, 선글라스 끼고 미쳐서 설치는 김현태는 왜 그냥 두는 건가요? 진짜 꼴 보기 싫은데 궁금해요. 어제 전환길이 있는데 옆에 김현태 서 있던데, 김현태야말로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간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지 다 궁금한데 왜 그래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어쨌든지 이제 구속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재판은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는가요? 아니 뭐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돌아다니는 아니 거. 구속을 시켜야죠. 그 직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지 그러니까 아닙니까? 현장에서 지휘를 했는데 뭐 아마도예요. 아마도 저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김종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또 따졌을 거예요. 오늘은 왜 조용한가 했습니다. 아 그걸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재판 스포하러 간 거예요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고 놀란 게, 어제 보니까 김영현 옆에 이하상 변호사 와 있던데 감시가 끝났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감시 15일이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네. 15일 그때 내려졌죠. 감시 명령. 그러면 설은 거기서 보내고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설 전날쯤 나왔을 겁니다. 아마 15일 되는 날이. 예. 근데 지금 감치가 끝났어도
또 뭐 재판 받아서 구속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징역을 살 수 있는 거죠. 법정모독죄도 고발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능은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상이 반드시 열심히 해가지고 김용현까지 사형을 이끌어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끝으로 그거 하나 짧게 한번 다뤄보고 가죠.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특검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건희 빠진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김용현과 노상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노상원이 거의 브레인 역할을 했고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직위원은 심지어 그 수첩의 존재까지도 인정을 안 하던, 제대로 인정을 안 하던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첩 부분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사의 군인들이 움직였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거고, 롯데리아 개헌 모의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지만 그 전에 이제 작성되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그 불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항소심에서 저도 다시 다퉈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 자체가 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태나 필기 스타일, 보관 방식이 조잡해서 중요한 계획 문서로 보기 어렵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는 군 인사 관련된 내용이 저는 핵심이었다고 봤는데 노상원이 적었던 대로 그대로 다 이행이 됐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군 내부에 있는 실권자들을 통해서 노상원의 그 계획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노상원과 김용현의 그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핵심 증거라고 봤는데, 이것을 부정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23년 10월부터 그 계엄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특검의 시각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불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좀 더 단순하게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냥 쳐내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른바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이거든요. 저게 법률적으로는. 그거는 의문이에요. 항소심 가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면 저 수첩이 조작됐다거나 노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뭐 가피를 하던 노상원이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냈다든지 이러면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적혀 있는 내용이 조악하다? 그건 노상원이나 이번 내란을 꾸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 판결 관한 설명문 보면요, 증거 능력은 인정했는데 증명력을 낮게. 그래요? 증거 능력은 인정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저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증거 능력 자체를 배척하는 설명으로밖에 안 들리던데. 설명문은 근데 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요. 노상원이 김용현 공관을 계속 찾아가는 게 다 확인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뭐하러 찾아갔어요? 놀러 갔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수첩도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이 쓴 거는 진짜 명백한 사실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내가 글자를 막 써야지, 이상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기징역을 주기 위해서 내란의 시작을 12월 1일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수첩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자기 논고 자체에 대한 모든 뻗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이른바 좀 이들이 보기에는, 이들 관점에서 보기에는 뭐 진보 좌파적 성향을
뭐가 가졌을 것 같은 유명인들에 대한 이름도 막 거기 수첩에 적어놓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차범근 선수라든지.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노상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냥 TV 보면서 술 먹으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손흥민 보고 생각나서 적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기현 재판장도 일부 적어놓았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고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지만 얼개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군 인사 관련된 건 다 들어맞았잖아요. 그런 건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망상주의자가 썼을 만한 글이다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린다라는 건 노상원의 주장을 받아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문제인데 뭐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이야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보면 폭력 행위를 조장하지 않았다든지 뭐 실탄 준비 안 했다 했던 이 윤석열, 김용현 등에 대한 이 폭력, 이 가명 사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쓴 거야. 그냥 정신 나간 애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 재판을 해왔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포함해서 7명 다 재판을 하기에는 지기현의 능력이 안 됐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될 정의의 심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함께해 주신 김영남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정필승 변호사님,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기간이 있었고 연휴 지나고 어제 윤석열 판결 참 여러 가지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고, 오늘 또 장동혁이 하는 말, 참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될까, 아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제 오늘 이틀이었습니다.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봄,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주말에 좀 가져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